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진영입니다. 저는 지금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주최 의료정책 토론회의 사회자를 부탁받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공공의료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자리에는 제 왼쪽에는 한림의대병원의 김연아 교수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제 오른쪽에는 인천광역시 의료원 원장이신 조승현 원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단도직입적으로 첫 번부터 그냥 붙죠. 공공의료라는 게 뭡니까? 공공의료라는 게 사실 말이 어렵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네. 네. 어려우면서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네. 이게 사실 이제 저는 뭐 사실은 이런 쪽으로 학문을 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네. 이제 그동안에 쭉 보면은 공공의료라는 말 외국에서는 거의 안 쓰는 말이라고 그렇죠. 하죠. 네. 왜냐하면 결국은 의료 자체가 보건의료라고 보통 표현을 하면 애당초 공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대부분 나라는 보건의료 자체가 이미 공공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료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그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뭐 우리가 늘 마시는 공기나 물을 갖고 공공공기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누구나 마실 수 있고 배제할 수 없는 그런 공공적 성격을 갖고 있고 보건의료라는 자체도 어쨌든 이제 국민의 국가 공동체가 유지하기 아주 필수적인 것이면서도 또 그런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료 혜택으로부터 누군가를 배제하거나 또는 그걸 갖고 경합을 하는 이런 성격이 아닌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 공정성은 아주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건의료는 공공적이어야지 좋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 보험제도 자체가 공공의료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이제 문제는 그래야 되는데 네. 이제 대한민국은 아주 독특하게도 그러니까 공공성과 굳이 반대되는 개념을 해본다면은 민간이라든지 영리적이라든지 네. 시장주의라든지 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독특하게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시스템은 그 일본 시대 때부터 이게 이식된 시스템들이 쭉 유지되면서도 그렇죠. 그 공공적인 성격을 너무 잃어버리고 민간 중심의 어떤 또 영리를 추구하는 시장 중심의 시스템으로 이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꼭 의료를 공공의료라고 얘기하면은 기존의 의료와 좀 반대되는 개념, 기존의 의료 제도의 단점들을 부각시키면서 그것들을 해소하는 과정으로서의 공공의료는 상당히 그 좀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을 좀 가진 말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그러면은 그 말에 이어서 여쭤보면은 공공의료원은 뭐를 하는 겁니까? 공공의료원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그거는 좀 설립 주체에 관한 문제입니다. 법률적으로 이제 공공의료기관 그러면 정부나 지자체나 또는 비영리 단체들에서 만들어진 그런 의료기관을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고 하는 거고요. 공공병원 그러면 당연히 공공의료기관 중에서 병원을 공공병원이라고 하는 거겠죠. 이건 그러니까 민간병원이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립병원을 그렇게 말하는 그렇다고 건가요?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법적으로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선생님, 이게 공공의료라는 개념이 한국에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게? 저는 이제 그 전문가들 말씀을 들어보니 공공의료라는 그 말을 쓰는 국가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선진국들은 의료는 당연히 공공성이 있는 거지. 너무 당연해서 이런 말 자체를 쓰지 않는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이제 굉장히 그 가난한 시절에 전국민 개보험을 하다 보니 이제 국가가 이 의료기관을 지원을 할 돈이 없으니 이거는 다 이제 민간인들한테 맡겼고 사실 공의 반대말은 대꾸가 민이 아니라 사죠. 그렇죠. 네. 민이라고 하면은 마치 이제 그 관료들이 좀 잘 이렇게 좀 민의 대리는 관이고 관민이고 네. 네. 공은 사고. 사죠. 네. 근데 민간 의료라기보다 사형화 의료라고 그렇죠. 네. 이렇게 얘기를 네, 해야 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사형화 의료가 이제 서양에 가면은 정말 그 영리병원들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의 이 사형화 의료기관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좀 다양한 정부 규제를 받고 있고 예를 들어서 수가가 다 같습니다. 수가가 같고 그리고 환자들이 그 가난한 환자라고 해서 거부를 하지를 못하게 돼 있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대학병원급들은 필수과들을 정해서 꼭 아무리 돈을 못 벌어도 이 과는 꼭 남겨놔야 하고 그런 정부의 통제를 받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화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공공의료의 탈을 쓰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규제가 얼마나 잘 작동을 하는지는 완전히 별도의 이야기고 점점 이제 테크놀로지가 발전을 하면서 영리를 추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하게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요즘이 굉장히 좀 그런 어려운 시기이고 정책 위반자들이 이 테크놀로지 발전 중에서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형화 기관들은 점점 더 영리 추구의 길로 갈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뭐 코로나 사태하고 이제 좀 공공적으로 국가에서 관리를 해주는 그런 기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슈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경제학을 공부를 한 사람인데 경제학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우리나라 의료 체제를 보면 굉장히 독특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 국민 개보험으로 해서 그 멤버십과 가격은 통제를 하는데 그 운영은 사형 기관한테 다 맡겨 있고 그러면서 또 막상 병원은 영리병원은 또 있을 수 없게 해놓고 근데 개원에는 사실 실제적으로는 영리 조직이잖아요. 그런데 또 병원은 또 영리병원을 만들면 안 된다고 돼 있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그 같이 모여서 굴러갈 수 있는지 자체가 굉장히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맞습니다. 네. 참 독특한 구조고 네. 사실 건강보험제도가 이제 굉장히 뭐 빠른 시일 내에 전 국민을 보편적 의료를 제공하긴 했지만 사실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이제 의료 전달 체계라고 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민간에서의 비급여 진료 같은 걸 통한 영리를 추구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적인 제한 장치를 사실 거의 만들지 못해서 그 좋은 제도를 도입하면서 사실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건강보험이라는 상당히 훌륭한 제도로 상당히 공공적인 틀은 갖추긴 했지만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공공의료기관 자체가 너무 적어서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수로 보면 뭐 5% 조금 넘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공공적인 영역에서의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려면 사실은 그 툴이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네.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하려고 보면 실제 공공병원은 뭐 20개 병원 있어봐야 1개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공공병원을 그동안에 키우려는 노력을 정부가 안 하고 그저 민간 영역에 맡겨놓고 사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걸 방치하면서 그런 것들을 끌고 온 그동안의 정부 정책의 실패나 또는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러면서도 그 와중에도 비급여 진료 같은 부분 때문에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미충족 의료에 대한 해소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시장 실패 영역. 지금 이제 의대생들 파업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 흐름이라고 결국 보는데 필수 의료에 의사들이 가지 않으려고 지금 하는 것들. 네. 그 명백한 시장 실패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제어 장치들이 없는 게 현상인데 거기 중심에는 결국은 공공의료기관이 너무나 적게 돼 있고 그거를 만들려는 정부의 투자가 해방 이후, 이 해방 전부터도 사실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주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살기 참 힘든 게요. 예를 들면 요새 같으면 이제 카투사의 그 휴가 신청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모든 국민이 공부를 하듯이 요번에 그 의료 사태나 아니면은 그 요번에 파업을 갖다 겪으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놀라웠던 통계 중에 하나가 저도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만 뭐냐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의료 그 병상이나 아니면 그런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 그 하스피탈에 의한 그 공급 비율이 엄청 낮다라는 거. 근데 바로 옆에 나라인 그리고 우리가 그 시스템을 그대로 베껴왔다고 하는 일본만 하더라도 그 비율이 우리나라의 3배에 해당된다. 넘습니다. 네. 그거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아니 이렇게까지 안 했었던 건가라는 놀라움이 있었는데 그걸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가 사회 정책을 하는 기본적인 틀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게 최근에 몇 년 전에 그 총선 대선할 때도 이제 갑자기 뒤늦게 불거졌지만 유치원 경우에 사립 유치원의 비중이 80%이고 공립 유치원이 20%다. 이거 똑같은 이슈인 거거든요, 그렇죠? 국민학교, 그러니까 연식이 있어서 제가 국민학교라고 부릅니다. 초등학교는 99%를 공립이 운영을 하는데 그 바로 직전인 유치원은 80%를 사립 운영하도록 국가가 놔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의료의 경우에도
전 국민이 건강보험으로 들어가라고 해놓고 의사들한테는 건강보험 환자를 안 받겠다고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나 아니면 영리병원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막아놨는데 막상 병원은 다 사립이고 공립병원은 없는 이상한 구조인 거잖아요. 이게 보면 중요한 분야마다 사실은 이 문제를 공사의 적절한 비율을 어떻게 조절할 거냐에 대한 개념 자체가 저는 의료에도 좀 없었던 거 아닌가. 마찬가지로 사실 복지국가가 된다면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육하고 보육 교육 부분 네. 그리고 주택, 네. 의료 문제만 해결되면 사실 이게 복지국가라고 그렇죠. 볼 수 네. 있거든요. 근데 세 가지가 다 비중이 선진국의 몇 분의 1밖에 안 그렇죠. 되고 네. 뭐 10%에서 많아봤자 20%, 임대주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가려면 3050을 넘어서 앞으로 이것을 극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 같은데 보건의료가 그 중에서도 가장 떨어지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렇게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제 만약에 뭐 예를 들면 의료계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시는지는 모르지만 저 같은 일반인 보면은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환자인 입장에서 민간 병원에 가는 것 대비 공공병원 또는 공립의료원에 가면 뭐가 다른 겁니까? 뭐 들어오는 사람이 달라요? 받는 서비스가 달라요? 값이 달라요? 뭐가 다른 겁니까? 이제 부끄러운 얘기인데 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한 공공병원들이 운영 형태나 진료 형태를 보면 민간병원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껴져요. 네. 그게 거꾸로 말하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심지어 정말 몇 개 되지도 않는 공공병원들조차도 민간병원과 비슷한 형태의 진료를 하지 않으면 유지가 불가능한 구조를 정부가 강요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아까도 코로나19 때 말씀하셨지만 네. 코로나 환자 보라고 병원을 딱 비워놓고 그런 매출이 없는데 보상금은 제대로 안 주니까 급여를 밀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든지 네. 이건 사실은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이잖아요. 네. 전쟁 났을 때 군인들한테 총알 아껴 쓰라 그러고 몇 개 쌌나 카운트해서 그 다음 달에나 결제해주고 그리고 전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뭐 지금 현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공공의료를 바라보는 공공병원을 바라보는 그동안의 정부의 기조가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고 거꾸로 말하면 그거를 정상화시키면 공공의료가 정상화될 것이다라는 게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공공병원이 현재는 민간과 다르게 아주 믿을 수 있고 신뢰받는 진료를 평등하게 비용에 구애받지 않고 베풀 수만 있으면 아마 그건 공공의료가 상당히 정상화되는 과정에 접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료계 분들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공공병원의 비중이 이렇게 작은 것에 대해서 또는 운영하는 방식이 이렇게 돼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나 이런 것들을 안 하시나요? 사실은 관심이 없었던 것이 이제 지금 이제 젊은 친구들이 파업을 할 때도 이 친구들이 공공의료라는 걸 듣도 보도 못했거든요. 이건 의과대학 커리큘럼에서 몇 시간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를 이렇게 결국은 공이라는 거는 국가가 개입을 한다는 의미이면 국가 개입은 그 재원을 준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병원에서 이렇게 진료를 보다가 이제 뭐 적자가 나면 국가가 그걸 메꿔주고 하는 식의 그런 시스템이 가능하다는 건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공의료에 대한 개념을 사실 갖추기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갖추기가 어려웠던 상황이고요. 제가 이제 국가가 공공의료 시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약간 재밌는 그림을 하나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제 제가 이제 원장님 오셔서 인천의료원이 어디 있는지 한번 요즘 구글 얼스가 좋으니까 찾아봤어요. 근데 인천의료원 보니까 공장지대에 있더라고요, 병원이. 그러면 언뜻 봐도 굉장히 좀 이게 접근성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원래 여기 있었을까? 왜냐면은 이런 공공의료원들은 아무래도 취약계층이 이용을 하니까 당연히 접근성이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러면 찾아봤더니 여기 있었더라고요. 시내 한복판에 있다가 무슨 일인지 거기 공장지대로 옮겨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있던 자리를 봤더니 지금 무슨 환경연구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주택가 안에 딱 이렇게 있어요. 누가 봐도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왜 이럴까? 근데 이게 공통적으로 공공기관에 일어난 일이더라고요. 이제 진주의료원도 그랬다. 2012년에 그 문을 닫아서 굉장히 파란이 있었던 진주의료원도 원래는 진주에서 굉장히 번화가에 있었는데 번화가에 있었어도 굉장히 그 적자를 당연히 낼 수밖에 없는 구조 적자가 났는데 어느 날 허허벌판으로 옮겨서 적자폭이 더 커지고 그러다 보니 이제 과감한 그때 정치인이 닫아버리는 사태가 있었고 가장 이제 황당한 게 제주대학병원, 제주의료원병원인데요. 원래 보시면 여기 동문재래시장, 부제주시 중심지인데 여기 있다가 한라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병원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대체 공공의료기관이 이렇게 접근성이 나쁜 곳으로 왜 옮겨갔을까?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어서 제가 이유는 말을 못하겠는데 이렇게 심증이라는 한계 안에서만 말씀을 해주시죠. 대구적십자병원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 대구적십자병원이 이제 2010년도에 적자 때문에 문을 닫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동시에 대구에서 메디시티라고 해서 이제 의료 비즈니스를 창설해서 굉장히 발전시켜서 대구를 의료의 걱정이 없는 최첨단 의료 도시로 만들겠다 했는데 처참하게도 2020년도 그 코로나 사태 네. 2월달에 쑥대밭이 됐죠. 그래서 그때 이제 시민들이 이게 적십자 병원만 있었어도 이러진 않았을 텐데 했는데 그때 지자체가 적십자 병원 자리를 건설업자한테 팔고 바로 그 2월달에 코로나 사태가 한창 창궐일 때 거기는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서고 있었거든요. 이런 일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정부가 공공의료를 무엇으로 생각하는지를 저는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은 이런 공공의료원 경험이 길으시니까 이런 현상이 전국적으로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게 있으신지요? 지금 이제 지리적 취약성이 지금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대단히 중요한 게 이제 나중에 지방의료원들이나 공공병원들이 왜 적자를 보느냐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적자가 문제가 아니고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거든요. 그 이유의 1번은 결국은 저런 지리적 취약성입니다.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 인천의료원도 공단 가운데 있는데 대중교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원도심에서 한 5,000원 내고 택시를 타고 와서 의료 수급자들이니까 거의 돈 안 내고 진료받고 또 5,000원 내고 택시를 타고 집에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과거에는 다 이게 지방의료원들이 시내 중심가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게 그때는 지방의료원이 한 70년대까지만 해도 민간병원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숫자가. 그다음에 민간병원은 급속히 늘어나면서 지방의료원 이제 비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넓고 병원이 그러니까 이전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도심 땅값이 올라서 거기다가 증축을 하거나 주변 땅을 매입하기에는 돈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신축 이전을 다 외곽으로 땅값 싼 데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특히 이제 2000년대 후반서부터 이제 그 돈이 집중적으로 2010년도경부터 신축 이전하는 병원들이 많이 생기는데 아까 제주의료원도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일 거고요. 충주의료원 같은 데는 해발 거의 300m 되는 산꼭대기에다가 또 이전을 해놨습니다. 인천의료원은 1997년도에 이사를 왔는데 그 당시로는 저기 매립지예요. 옛날 갯벌에서 땅값 그냥 거저주는 데를 찾아서 저렇게 세운 병원이 되다 보니 사람들이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자꾸 이제 매출도 줄고 적자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병원이 이게 병원다운 역할을 못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지리적 취약성에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그런 일들이 분명히 반복될 것 같은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사실 이 지방 의료원들은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맡겨져 있기 때문에 사실 재정적 능력이 충분하지가 않고 또 그럼 시유지를 찾아가야 되는데 비싼 땅은 그걸 활용해서 다른 수익 사업을 하고 싶은 게 또 어쨌든 권한을 가진 사람들의 목적이 될 거고 공공병원은 저거는 돈 버는 데가 아닌데 왜 굳이 저거를 놔? 최근에 국립중앙의료원이 지금 이제 그 원제동 쪽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다가 계획이 무산되긴 했지만 그러고 나서 그 옆에 있는 공병대 부지로 지금 이사 가기로 계획이 됐는데 그때도 아니 저 비싼 땅에 왜 병원을 들어와라고 하는 게 현 정책 당국자 입에서 나왔다는 이런 놀라운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 병원을 수익 모델로 보는 거죠. 거기에는 민간 병원에 맡겨놔도 잘 되는데 굳이 공공병원을 왜 지어야 되느냐 이런 것서부터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이 이게 바뀌지를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총체적인 것들이 이제 그런 결과를 초래했고 국민들도 사실은 뭐 태어나서 한 번도 공공병원에
그 가치를 느껴본 적이 없는 국민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저 좋은 땅에 공공병원이 왜 들어서 거기는 노숙자들이 나오는 병원인데 뭐 이런 개념들이 있는 거죠. 코로나 사태로 지금 그런 부분이 많이 이제 극복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사실은 그런 개념들이 인식이 바뀌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고 그래서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결국은 정책 당국자들도 또 움직이게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것이 지금 이제 사실은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뒷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근데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네. 좀 이상한데 아까 좀 말씀하시다가 좀 말하셔서 민간 병원보다 환자가 내는 돈이 적은 것도 아니다. 같은 값이다. 서비스도 똑같다. 네. 그러면은 굳이 운영하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서 또 몇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이제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소위 비급여라고 하는 걸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비급여 진료비의 비중이 최소한 20-30%는 넘어가야 병원이 운영이 된다고 네. 봅니다. 네. 근데 저희 인천의료원 같은 경우는 비급여로 버는 돈이 5%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보험 안 되는 뭔가를 하려고 하면 찾아오는 분들이 다 취약계층들이니까 돈이 없어요. 근데 왜 애초에 취약계층은 다른 데 가도 값이 똑같은데 왜 공공의료원으로 오나요?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네. 겁니다. 일반 민간병원에 갔을 때 비급여 진료를 안 하겠다 그러면 저기 좋은 병원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시라고 농담 유도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돈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의료급여 환자를 뭐 취약계층을 잔뜩 봐봐야 사실 돈이 되는 비급여 진료를 몇 건 하는 게 훨씬 이익이 남는 거죠. 심지어는 대학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요즘은 이제 실손보험이라는 아주 그 괴물 같은 제도가 네. 생기는 네. 바람에 의사랑 환자가 공모를 해서 사실 보험에서 재정 따먹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부분 비급여에 몰려 있거든요. 그 비급여 진료를 안 하는 사람은 환자로서 취급을 못 받고 실제로 보면은 중병에 걸려가지고 대학병원 문 앞에 쓰러져 있는 환자를 저희 병원으로 끌고 온 경우도 종종 있고요. 특히 난민이나 뭐 이런 정말 취약계층들은 민간병원에서 볼 수가 없는 구조 같습니다. 돈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그 의료보험 수가가 굉장히 쌉니다. 네. 사실 그것만 갖고 하면 운영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 서울대병원도 마찬가지고 뭐 다 마찬가지인데 공공병원들은 그런 분들이 주로 오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 구조가 떨어지고 그래서 싸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게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로는 소위 이제 과잉 진료라는 겁니다. 네. 뭐 감기 걸려서 왔을 때 약을 한 주먹씩 주고 내일도 와서 주사 맞고 모레도 맞으세요라고 얘기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아마 대한민국밖에 없을 겁니다. 그건 이제 소위 횟수를 늘리는 과잉 진료. 어떤 경우는 뭐 아산병원의 그 척추 명의로 유명한 이춘선 교수가 책도 내셨죠. 수술할 필요 없는 척추 수술을 뭐 개원가에서는 무지막지하게 해대고 있고 이거는 이제 소위 행위를 늘리는 과잉 진료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익을 창출하는 구조가 아주 고착화됐기 때문에 공공병원에 가면 그런 것들이 현저히 적습니다. 할 수도 없고 또 일단은 그런 데다가 압박을 거의 안 주기 때문에 같은 병을 갖고 와도 검사를 하는 거나 수술을 권유하거나 약을 먹으라는 횟수가 민간병원보다 상당히 낮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일반 국민들은 진료비가 싸다라고 인식을 하고 계시는 거죠. 즉 보험 수가는 똑같지만 그거를 여러 번 오게 하거나 쓸데없는 거를 붙여서 수가를 올리는 이런 구조가 공공병원은 훨씬 적다는 거죠. 그래서 싸다고 보통 느끼는 겁니다. 현장에 계신 분이 말씀을 하시는 얘기라서 믿을 수밖에 없지만 들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모골이 송원한 느낌이 듭니다. 뭐냐면 그 얘기는 결국은 민간 병원이 과잉 진료나 아니면 비급여 진료를 열심히 맘 놓고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원하지 않는 환자들을 치우는 곳으로 공공의료원이 쓰여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그게 바로 공공의료를 보는, 공공병원을 보는 정부나 국민의 시각이었던 거죠. 무서운 얘기네요. 그렇습니까? 병원에서도 그렇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병원 원무과하고는 뭐 네. 잘 모르는 일인데 이제 한때에 비해서 요즘 의료보호 환자들이 입원을 좀 더 잘 하기는 하더라고요. 이제 알아봤더니 비급여 진료를 못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이 환자 진료가 끝나면은 이분들은 이제 돈을 본인이 안 내니까 국가에 청구를 해야 하는데 이게 굉장히 늦게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또 병원 수익 구조에 좀 문제가 생기고 해서 한때는 의료 보호 환자를 입원을 시키기가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좀 돈을 잘 준다고는 하더라고요. 조금 나아진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이제 대학병원에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제 제 환자 중에도 의료보호 환자들이 꽤 있고 입원을 많이 안 시켜서 그런지 아직 이분들이 차별받는다는 느낌은 전보다는 좀 많이 좋아졌다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을 떠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병원의 수익 구조 문제, 그것도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이게 메디컬 드라마 잘 안 보는데 이거 유일하게 그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그 드라마를 한번 봤었어요. 근데 보면 이게 스토리가 이 젊은 의사가 이제 서울의 큰 병원에 있다가 뭐 잘못해가지고 이 자병원으로 이제 지방으로 돌담병원이라는 데로 좌천이 됐어요. 근데 이 병원 상당히 훌륭해요. 못하는 게 없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의료진들이 있고. 근데 이 친구가 오자마자 첫날 내가 원래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나 이런 거지 같은 병원에 단 하루도 있기 싫어. 난 빨리 서울로 갈 거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여주는데 제가 이제 외국 가면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대학병원들을 이제 구경을 하는데 일본 동경대학병원이거든요. 돌담병원보다 조금 크죠.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학병원. 그리고 이제 동경대학병원은 국립대니까 사립대, 일본을 대표하는 사립대 개요대학병원. 그렇게 규모가 크질 않습니다. 유럽으로 가면 뭐 더하죠. 이게 왼쪽은 스웨덴의 그 최고의 명문 웁살라 대학. 오른쪽은 암스테르담 대학병원. 그러니까 병원들이 이렇게 뭐 규모의 경쟁을 하거나 이러지를 않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미국 병원이라 좀 크지만 그 유명한 하버드 부속 MGH도 우리나라 병원보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가면 병원에 큰 병원들 가면 바닥에 대리석 깔려 있고 천장에 모빌 돌아가요. 그러면 환자들 착시 현상이 생깁니다. 아, 내가 이런 병원에 있어야지 치료를 잘 받는구나 이런 착시 현상이 생기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그림은 제가 학회에서 보험 정책위를 2012년 시작하면서 당시에 이제 보험 급여 과장 손영래 과장께서 보여줬던 그림인데 우리나라는 진찰료가 원가 보존 75%, 수술도 76% 이렇게 기본적으로 의사가 하는 고유한 사람이 하는 일은 이렇게 적자고 그 대신에 뭐 검체, 영상 이런 검사는 굉장히 과보상이다. 그래서 이걸 고쳐야 한다. 그 얘기를 2012년에 들었는데 최근까지도 저희 그림 계속 봤거든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고요. 이것도 오류인 것이 우리나라 의료 수가를 결정하는 것이 상대 가치인데 그 안에서 인건비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 상대 가치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인건비라는 개념이 없이 만든 수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75%도 아니고 진찰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대표적으로 그냥 의사 몸으로 때우는 일. 근데 이제 최저임금 대비 진찰료를 한번 살펴보면 소위 말하는 OECD 국가들은 최저임금 대비 3.5배 정도 되거든요. 1차 진료일 때. 우리나라는 뭐 시간당 최저임금하고 거의 진찰료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건 3분의 1 정도밖에는 보상을 안 해준다는 거고 이렇게 되다 보니 가뜩이나 병원들은 모두 사용 구조로 돼 있고 당연히 검사와 검체, 영상 이런 검사들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유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쁜 점은 뭐냐면 이렇게 되면 시설이 조금 좀 낮고 하더라도 훌륭한 의료진이 있는 병원으로 환자들이 안 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이제 공공의료원에서 저는 그곳에 계신 선생님들이 의사로서의 뭐 자질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의료는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렇지만 시설을 보고 더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더 나쁜 것은 기계에 의해서 이제 최첨단 기계 검사가 의료를 돌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큰 병원들 가면 매일같이 플래카드 붙잖아요. 우리 병원 뭐 최신 무슨 기계 샀습니다. 그런 환자들은 자기가 이 병원에 있으면 치료를 잘 받는다는 이런 착시 현상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참 이거를 고쳐야 하는데 제가 거의 10년 가까이 정책 일을 하면서 공무원이 바뀔 때마다 똑같은 그림 갖고 나와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할 의지도 없다는 얘기밖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이런 개념 그리고 정책 입안자들이 의료가 무엇인지를 좀 깊게 철학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공공의료는 환자 열심히 보고 하는데 왜 적자가 나야 합니까? 그거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건비 수준을 잘
개상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를 이제 모아보면은 이제 과잉 진료 또는 비급여 진료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의료는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 그 배경에는 방금 말씀하신 수가가 말하자면 진찰이나 상담에 대한 보전은 안 하고 이게 검사 위주로 가다 보니까 또 이것이 결국은 또 공공의료를 경우에 이제 적자로 이제 간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실제로 어느 정도 어떻게 적자가 어떻게 나십니까? 적자라고 표현을 하는 자체를 사실은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 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영 상태가 예, 어떠신가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지어놓고 경영을 하라 그러면 네. 그 돈이 남으라는 얘기인데 목표는 그렇죠. 경영을 얘기할 때는 네. 그럼 민간병원에 맡기면 되지 뭐하러 굳이 그렇죠. 공공병원을 하느냐. 즉 공공병원은 공공병원의 고유의 가치가 있는 건데 음흠. 그거를 부인하는 이제 내용이라고 네. 봐요. 이번에 코로나19 때도 우리가 봐서 그거를 손해본 거를 손실 보상을 해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공공병원은 손실 보상이란 말 쓰지 마시라. 민간병원이야 당연히 뭐 손실 보상을 해주지만 우리는 원래 그거 하라고 있는 병원이고 그냥 병원 비우고 코로나 보라고 해놓고 운영하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걸 손실 보상이라는 개념으로 꼭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김현우 교수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모든 문제의 사실 근본이자 지금 이제 제가 위기에 도달했다고 하는 이유가 결국 이제 경상의료비라는 게 있잖아요. 네. 국민 총 의료비를 따져보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OECD 평균에 거의 육박했습니다. 작년부로 해서 8.1%를 GDP에 돌파를 해서 네. 지금 OECD 평균이 한 8.8%로 나오는데 문제는 그 증가 속도가 3배 정도 돼요. 그 그래프가 이렇게 고추 올라가고 있는 이런 네. 증가 속도를 해서 드디어 이제 거의 만나게 됐는데 문제는 이게 뚫고 올라가면은 이게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미국 같은 데는 거의 지금 경상의료비가 한 17%까지 육박하는 바람에 개혁을 하려고 하는 작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말씀하신 수가 체제입니다. 즉 이 보건의료비로 올라가는 가장 근본적인 데는 행위별 수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무슨 일을 하면 돈이 더 생기니 검사를 하든 수술을 하든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의사도 욕심이 그 민간 사적인 영역에서의 의료 행위를 하다 보면 당연히 행위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결국 미국같이 가장 자본주의적이고 행위에 의존했던 나라조차도 이미 총액계약제 쪽으로 가려고 지금 소위 ACO라고 하는 제도를 시범 사업을 해서 몇 년 동안 비교적 성공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제가 아까 이제 드디어는 공공의료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때가 됐다라고 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의원님 경제학자시니까 경제적인 관점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고 이거를 그러면 막는 방법은 뭐냐면 의료 자체를 공공성을 강력히 개입을 시켜야 이 과잉 진료 부분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고 거기에 수가를 본다면 행위별 수가를 개혁할 때가 됐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총액계약제라는 개념으로 가면 검사를 얼마를 하든 수술을 얼마 하든 별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사람이 받는 수익은 네. 일정하고 소신 진료를 할 수 있게끔 틀을 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뭐 여러 가지 뭐 의사 수 문제, 뭐 전달 체계 문제 있지만 결국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수가를 건드리지 않으면 답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럴 때는 공공병원이 적자를 본다는 얘기가 수가가 낮다 그러면 그거는 이게 답이 안 나오는 얘기거든요. 네. 공공병원 어떻게 수가를 가지고 이익을 보겠어요? 그럼 결국은 공공병원부터라도 예산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그걸 가보려고 몇 년 전부터 시도를 했는데 시도 안 먹히고 있죠, 사실은. 그럼 정부 당국자가 그런 혁신에 대해서 상상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공공병원들은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공사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이제 출연출자 기관으로 바뀌면서 네. 이제 독립법인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공의 영역에서 점점 사적인 영역으로 지금 가는 과정 중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개념이잖아요. 모든 걸 시장에 맡겨버리는데 이제는 이제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는 이게 터닝 포인트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이제 공공 영역으로 가려면 일단 공공병원서부터 예산제 성격을 많이 도입을 하고 거기서 어떤 적정 진료를 통해서 환자의 건강 지표가 올라가는 걸 확인해서 민간 영역까지 확대시키는 이 과정들이 사실 앞으로의 보건의료의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회사 다니던 사람 입장에서 듣다 보니까 불쑥 생각나는 질문이 모든 조직은 이제 경영을 할 때 경영의 목표가 있거나 아니면 성과 지표 타겟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인천의료원은 매년 경영 성과의 목표가 뭡니까? 경영 성과를 제가 이제 보건복지부하고 시하고 두 군데서 봤는데요. 네.
사실은 둘 다 끝까지 해결 못하는 게 바로 경영 성과 부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아무리 뭐 공공의료기관의 경영 성과를 최소화시키겠다고 하지만 꼭 따라다니는 게 한 20%는 그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원장들은 다른 데서는 사실은 뭐 비슷한데 이거는 눈에 보이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올해는 작년보다 인건 비율을 얼마를 떨어뜨리고 환자 수가 얼마가 늘고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해소를 해야 되는데 인천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시에서 저희를 평가할 때도 보면은 근데 그거는 단기적으로 어떤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지표일 뿐 네. 목표는 아니잖아요. 비전이 사실. 뭐냐 이 말씀이죠. 네, 비전 또는 그래서 네. 그 해 또는 3년에 걸쳐서 인천의료는 어떠한 병원이 되자라는 네. 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네. 이제 2018년도 10월 달에 이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또 지역의료 강화를 대책을 발표했는데 슬라이드를 좀 준비해 온 게 있는데 사실은 일단 법률을 제가 잠깐 좀 보겠습니다. 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자, 그래서 매년 그러니까 그 매년 뭐 적자니 무슨 뭐 재무적인 지표 말고 예를 들면 3년에 걸쳐서 뭐 계시는 동안에 인천의료원은 뭐를 하자 뭐 이런 생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 기초되는 프로세스가 뭐냐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게 사실 이제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갖고 있는 가장 이제 모법 비슷한 근간이 되는 법이 바로 공공보건의료관 법률인데 이게 처음 만들어진 게 2000년입니다. 21세기가 돼서야 사실 공공의료가 뭔지 정부에서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이 개념이 이제 2012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바뀌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위에서 보시겠지만 과거의 법률은 공공의료기관, 즉 공공병원이 하는 일들을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이라고 그러니까 공공의료라고 정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2012년도에 개정이 되면서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공공의료기관은 물론이고 보건의료기관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즉 민간병원도 공공적인 영역에서 일을 하면 공공의료를 한다라고 정의를 바뀐 거죠. 이거는 뭐냐면 국가의 의료 자체는 공공의료로 간다는 선언적인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보면은 그러면 공공의료가 뭐냐 하면 지역 계층 분야에 관계없는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권을 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국민들에게 필수 의료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차별 없이 형평에 맞춰 제공하겠다는 그런 선언을 한 것이거든요. 이 법률이 바뀐 거를 보면은 결국은 지금 방금 물어보신 그 인천의료원의 그런 비전이 뭐냐? 바로 이 법률에 해당하는 일들을 수행하는 게 그 미션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이제 것으로서 나중에 2018년도에 이렇게 발전 종합대책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서는 이제 이렇게 지역의료 강화 대책이라는 게 발표가 됩니다. 그 주된 내용을 보면 바로 이겁니다. 과거의 공공의료라는 것을 과거라는 게 현재라고 써 있는 게 이제 과거인데 공공의료 정의가 취약계층, 그러니까 소위 미충족 분야를 하는 것을 공공의료라고 정의를 했다면 앞으로는 국민의 생명이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필수 의료로 가겠다. 즉 과거같이 그 밑에를 보면 제공기관도 어떤 지방의료원이라는 한 군데 병원들이 모든 의료기관들과의 분절적인 일을 수행했다면 그것들을 총체적으로 전달체계를 수립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일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대상은 물론 당연히 취약계층에서 모든 국민을 넓혀지게 되고 분야도 역시 마찬가지로 필수 중증의료, 산모, 장애인 재활 같은 그런 소위 필수 의료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을 만드는 게 바로 앞으로 공공의료 기관의 할 일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사실 인천의료원을 끌고 가는 게 그 중요한 역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전에 공공의료는 바로 이런 취약 분야였다면 앞으로는 모든 필수 분야를 담당하는 것이 국가가 하는 공공의료의 역할이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정말 공단 한가운데 있는 최소한의 시설과 인력을 갖춘 조그마한 병원이면 됐지만 그렇지가 않고 앞으로 최소한 도시 같으면 500병상 이상 정도 되고 전문의도 한 100명 이상 되는 규모를 갖춘 병원을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고요. 대상은 물론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되겠고 어떤 분절적인 기능이 아니라 권역별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그런 개념으로서 소위 책임의료기관이라는 걸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전국을 한 70군데 그 진료권으로 쪼갰어요. 그래서 각 70군데 각 그 권역을 책임지는 중진료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책임의료기관을 하나씩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공공병원이라고 할 만한 게 40군데 정도 되기 때문에 최소한 30군데 정도는 공공병원을 사실은 새로 짓거나 민간병원을 흡수를 하든지 해서 지정을 하는데 그 하나하나가 과거 같은 공단에 있는 쬐끄만한 병원이 아니고 최소한 인구 10만에서 한 뭐 50만까지를 담당하는 제대로 된 병원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되고요. 그 역할은 마찬가지로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만한 충분한 병원, 즉 인천의료원도 우리가 맞는 그 지역이 보면은 중구, 동구 그 세 정도 구를 맡게 되는데 그 지역에서의 책임을 지는 의료기관을 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 맞춰서 병원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개선을 해야 되는 작업들이 있어서 인천의료원의 비전이 뭐냐 하면은 사실은 인천이 우리가 맡고 있는 권역 중진료권 내에서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적정한 규모의 적정한 수준을 갖춘 병원이 만드는 게 비전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겠죠.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네, 지금 같은 작은 병원이 아니고 제대로 된 병원을 크게 만들어서 원장님 예. 죄송한데 예. 못 알아듣겠어요. 아 그러세요? 네. 아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제가 듣기에 네. 그 말씀하시는 것이 그 소위 말하면 저소득층을 위한 또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 개런티한다라는 네. 보장한다라는 그 개념과 지역 의료가 네. 이렇게 겹쳐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이 네. 그러니까 느껴져서 지금 말하면 공공의료라는 것은 네. 과거의 공공병원은 네. 우리 지역에서 없는 사람만을 위해서 있는 조그만 병원 네. 이랬다면 앞으로 그게 아니라 이 병원이 커서 이 병원의 전체적인 보건의료를 총괄하는 병원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총괄하려면은 전체 의료 병상이 됐든 병원의 뭐 의사들만의 일정 퍼센티지 이상이 되어야 그게 가능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종합 계획에서 네. 그렇게 병원을 키워주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거죠. 그러면은 그 퍼블릭 서비스, 그러니까 공공 서비스의 의료의 서비스에서 공공 서비스의 비중을 늘리겠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네. 공공의료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공공의료라는 용어를 네. 앞장서서 구현하는 게 바로 공공병원이라고 본다면 네. 그 공공병원의 인프라를 크게 늘려서 네. 공공의료의 중심 기관으로 삼겠다라는 게 네. 아까 그 계획의 핵심 중에 그게 하나예요. 몇 년 계획입니까? 그게 안 나와서 문제입니다. 네? 거기에 대한 예산도 없고 아니 계획이 언제 만든 계획이에요? 그게 재작년에요. 근데 거기에 그러면은 재정 계획이 안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도 그러고 당정협의회에서도 그럼 계속 누가 그걸 만들었어요? 그렇게? 보건복지부에서. 네. 그래서 참 답답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공공의료 기껏 주제를 삼고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통해서 뭔가를 알게 된다는 느낌보다는 점점 좀 미국에 빠지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좀 난감합니다. 네. 2005년도였나요? 그 참여정부 당시에 네. 비슷한 계획을 만든 적이 있었어요. 네. 그 당시 4조 3천억 원의 계획을 잡아서 네. 앞으로 10년인가 내에 공공의료 기관을 30%까지 늘리겠다고 하는 계획을 야심차게 수립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는 재정이 들어갔어요. 4조 3천억이라는. 네. 물가 상승률만 봐도 지금 10조가 넘어도 아마 어려울 것 네.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현 정부에서는 그것이 지금 어떤 코로나 사태든 뭐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무척 답답하죠. 제가 이해하기로는 공공병원은 정부가 부지와 건물과 시설을 제공하고 경상비는 거기에 그해 매해 버는 돈으로 벌충해서 메꿔서 운영하라. 이 정도 그게 보통 저희들이 생각하는 공공병원이라는 개념이었는데 네, 지금까지는 그랬죠.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항상 적자를 보다 보니 운영비를 충당을 못하니까 경영하느라고 전부 다 민간병원과 비슷한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산제로 바꿔야 된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말씀을 듣다 보면 제 관심 분야라서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그 공공 임대주택 얘기랑 굉장히 비슷한 구조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영구 임대주택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시가의 한 20% 정도의 낮은 값으로 극빈층한테 제공하는 공공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이 주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통이 굉장히 불편한 데가 있어요. 이게 똑같습니다. 공공의료병원이랑. 그 다음에는 그 안에 내용을 살아보는 사람들 말에 의하면
아주 묘하게 불편하게 돼 있대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구조로 돼 있고 아니면 날림으로 져놓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정부는 국토부에서는 이제 국회나 아니면 대통령한테 보고를 할 때 몇 호를 네,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말하지만 막상 내용은 말하자면 부실한 거죠. 그런 거 비슷하게 공공의료병원도 약간 좀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말하자면 뻔히 가기 좋은 데 만드는 게 아니라 멀리 가기 힘든 데 만들어 놓고 굳이 그런 데도 올 사람만 와. 그러니까 좋은 데 갖다 놓으면 꼭 극빈층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오게 되면 그러면 또 주위에 있는 또 병원들이 왜 나를 손님을 뺏어가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맞습니다. 이 헐만 좋은 개살군가 뭐라 하는 빛 좋은 개살군가 그런 느낌이 약간 좀 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조금 얘기를 좀 더 넘어가서 그러면 사람들 의사랑 병원에 그 간호원 다른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구하세요? 법적으로는 저희가 공무원도 아니고 네. 그냥 특수법인의 그러니까 민간병원과 같은 자격입니다. 네. 그 설립만 정부가 했다는 네. 차이점만 있는 거죠. 그 사람을 뽑는 것도 똑같은 과정으로 합니다. 구인 광고 내서 오시는 분 면접해서 뽑죠. 그러면 조금 얘기 돌아갑니다만 죄송합니다. 적자란 표현을 어쨌든가 그 해에 경상 비용을 커버를 못해서 적자가 나면 그거를 정부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가 보전을 해줍니까? 보전을 못 해주게 되면 이게 부채로 누적이 돼서 네. 대부분 의료원들이 수백억씩의 지금 부채를 이미 가지고 있고요. 누가 돈을 빌려줬어요? 빌려준 게 아니라 퇴직 적립금이라든지 외상값이 쌓이는 거죠. 아 그런 부채, 네. 충당 부채. 예. 네네. 그렇지만 이제 급여는 안 줄 수가 없으니 네. 지자체에서 할 수 없이 주긴 주는데 네. 굉장히 눈칫밥을 주면서 주는 거죠. 그랬다가 나가보게 되면 안 쌓아놓은 퇴직금은 그러면 어디서 나와요? 계속 부채가 하염없이 쌓입니다. 망하지는 않으니까 일단은. 참 들을수록 신기한 동네네. 이렇게 이제 살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우리나라 의료는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는 게 돈도 없이 청사진을 막 내밀고요. 네. 아니, 그럼 이건 사기꾼 아니에요. 근데 네. 정책 위반자가 사기꾼 반열에 올라가면 안 되는데 네. 의료는 이런 일이 있고 그리고 그 공공의료원 적자라는 개념이 지금대로 하면 당연히 이게 수치를 맞출 수가 없는데 그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국감에 가면 단골로 뭐 당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의원들이 적자 난다고 막 이제 야단치고 그러시는데 도대체 이 의료 정책 하시는 분들이 머릿속에 의사는 두 타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이제 환자를 많이 보고 하는 분은 과잉 진료로 이 수입을 많이 내는 이 악독한 돈만 하는 나쁜 놈. 그 다음에 이런저런 이유로 공장지대에 있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환자가 안 와서 그리고 수가 구조의 문제로 적자를 내는 병원에 계신 아니 훌륭하신 조승현 원장님이 게을러서 태만해서 적자를 낸다고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이런 분들은 적자가 나는데 월급만 가져가는 식충이 이 두 가지 시각밖에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 위반자들 자신이 도대체 의료가 비즈니스인지 말 그대로 말만 공공재라고 네. 하지 네. 말고 공공재인지 본인들이 철학을 확실하게 세운 다음에 공공의료에 대한 이 논란을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드는 느낌은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 또는 그 우리나라에서 의료 정책 또는 에서 공사의 역할 그다음에 그것이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그 목적이 뭔지에 대한 정리가 안 된 채 그때 뭐 듣기 좋은 말을 갖다가 그냥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우리가 공립 초등학교한테 적자 났다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공립병원을 만드는 목적이 뭔지를 먼저 명확하게 하면 그 목적에 맞춰서 나머지 것을 경영을 하는 것인데 목적과 경영하는 방식이 따로 돌아가는 건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모두에 시작한 공공의료라는 개념이 없는 나라라는 거죠. 그런 거죠. 초등학교를 보고 뭐 수익 사업을 하고 고아원 보고 수익 사업을 하고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병원이야말로 초등학생이나 고아원 못지않게 사실은 몸 아픈 불쌍한 사람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한테 등쳐서 돈 벌라는 얘기는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를 가든지 보건의료는 다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는 네. 공공의 영역인데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게 이윤동기나 수익에 맞춰진 사적 영역에서의 그런 것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가장 빠른 방법은 공공병원을 최대한 확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그런 제안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 정도 같이 뭐 한 20%, 30%만 돼도 그래도 거기서 공공의료라는 것을 얘기를 꺼내볼 수가 있는 인프라가 되는데 그렇죠. 5% 갖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구나 그것 자체도 300병 이상 넘는 병원이 요양병원 같은 그걸 빼면 한 3군데밖에 안 돼요. 지금 전국 440개 공공병원 중에서도. 그 종합병원을 치면 300병 이상 미만이라는 뜻은 병원 구실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민간병원은 가능해요. 왜냐하면 돈 되는 과목만 하면 되는데 공공병원은 모든 필수 과목을 다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200병 이상짜리 병원이 전문 과목을 20개 갖고 있다는 얘기는 상상이 안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지금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선생님, 그 조 원장님 말씀은 이제 기본적으로 공공의료라는 개념을 좀 명확하게 본 다음에 그것을 충실하게 하려면 결국은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이 전제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 말고 뭐 다른 것을 또 저희들이 생각할 만한 건 없을까요? 저는 돈 없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이고 이제 지금 의료 재정들이 잘 보면은 누수되는 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좀 조금 더 살림을 잘 마른 걸레 쥐어짜듯이 살림을 잘 하려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국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민간 의료원들이 에서 일어나는 그 뭐랄까요 그 낭비 행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상태이긴 하고요. 한 가지 아쉬운 대로 의료 전달 체계만이라도 잘 이제 확립을 해서 그 지역 안에서는 그 지역에서 웬만한 거는 다 해결할 수 사실 우리 그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병의 90% 이상은 병원도 아니고 그냥 의원에서 해결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굳이 뭐 고혈압, 당뇨를 가지고 빅5를 각오하는 이런 현실을 조금 더 개선해서 최소한 그 지역 안에서만이라도 이렇게 잘 해결할 수 있게 의료 전달 체계만이라도 잘 운영을 하면 공공의료원이 이렇게 환자가 뭐 적다든지 이런 문제를 고민을 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의료 전달 체계 문제는 조금 동떨어진 문제이면서도 모든 그 의료의 문제에 다 깊숙이 들어와 있는 우리나라 고유한 문제이거든요. 이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이게 적절한 그 문제 제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평시에 머릿속에서 이제 궁금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의료가 완전히 민영화돼 있다고 알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노인층과 그다음에 그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돌아갑니다. 노인층은 메디케어라고 부르고 아시다시피 저소득층에 대해서 메디케이드라는 제도가 돌아가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돌아가지만 특별히 제가 알기로는 뭐 공공병원이라는 거는 또 없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모든 국민을 건강보험으로 커버를 한다라고 해서 그게 장땡이 아니라 미국의 개념이 지금 메디케이드에 해당되는 개념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따로 그 별도의 그 보조금 체제를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의료 서비스를 전달할 거냐라는 걸 설계를 안 하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없이 한국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냥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놀랐던 것은 정부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 한참 떴다가 가라앉아서 조금 쉰다 싶을 때 그때 덜컥 갑자기 공공의료 뭐 말하면서 얘기를 하고 나오니까 아니 우리나라는 내가 알기로 생각하는 기본적인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 서비스 보장이 안 되는 나라인데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처음에 그런 거를 보셨을 때 좀 황당하셨나요? 어떠셨나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의사들이 미국식 교육을 많이 받기 때문에 미국이 뭐 이렇게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보건의료를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이탈리아나 대만이나 이런 데를 보고 비교 분석을 해야지 미국은 사실은 제가 여쭤본 포인트는 뭐냐면 그렇게 나쁜 걸로 알고 있는 미국인데도 하물며 그렇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한국은 그것도 안 하는 나라 아니냐? 우리나라도 이제 사실은 이제 전 국민 개보험이 되고 그 의료 급여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는 돼 있긴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기본적인 의료 구조가
민간 시장에 맡겨 있는 영리적인 구조다 보니 네. 그 사람들한테 또 그렇죠. 뭔가를 뜯어내려는 구조가 작동하고 있고 그렇죠. 네.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치료를 못 받는 이런 이제 기형적인 행태가 나타나고 네, 있다는 게 문제였지만 미국은 나름대로 복지제도로 사실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직장 보험 따는 사람 빼면은 뭐 한 10%, 15% 정도만 아마 그 사각지대에 있는 걸로 네, 알고 네. 있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한 재정도 어마어마하게 투자되는 걸 알고 네. 있습니다. 제가 미국의 이제 메트로 헬스 시스템이라는 공공병원을 가봤는데 뭐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클리블랜드 클리닉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의 큰 병원을 가지고 있고 거기는 그 이민자들이나 소수민족들, 뭐 보험 없는 사람들을 거의 무료로 치료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미국이 돈 없는 사람은 병원도 못 가는 데가 아니다라는 걸 사실 느끼고 왔던 게 우리나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미국보다도 훨씬 취약한 부분도 또 많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선생님 이제 뭐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공공의료라는 뭐 우리나라에만 있다라는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사실 이제 이 정부 들어와서 이제 문재인 케어라는 그 유명한 말이 생겼지 않습니까? 네. 오바마 케어를 이제 그래서 거기에 좋은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 2부에서 나올 김인 교수가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이제 식견을 갖고 계신 분인데 예를 들면 비급여를 없애겠다. 네. 하면은 뭐냐면 결국은 보험 재정으로 모든 걸 컨트롤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보험을 그러면 할 수 있으니까 아주 단순해지는 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수가 문제. 그래서 어쨌든 그 적자 보는 수가를 정상화시키면서 나머지 비급여를 굳이 할 필요 없게끔 만들어주겠다 해서 보험 체제 내에서는 안정적인 구조를 가져가고 또 하나 중요한 의료 전달 체계. 이런 것들만 제대로 되면 사실은 보건의료 자체가 상당히 정의롭게 진행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거를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툴인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문제가 또 굉장히 중요한 툴이 될 거고 그건 아까 말씀드린 공공보건의료 종합대책에서 70군데 책임의료기관과 전국에 10군데 이상의 권역 책임의료기관을 지겠다는 계획이 나왔고 쉽게 말해 현 정부가 출범했을 때 나왔던 그 장밋빛 계획만 차근차근 이행하면 앞으로 20년 후에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사실은 답은 나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선생님 저는 근데 솔직히 그 말씀을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혹시 저러다가 산 위에 올라가 있는 병원만 한 70개 더 만드는 거 아닌가? 왜냐면 이렇게 소위 말하면 사람들이 안 오는 곳에다가 갖다 놓고 나는 이랬다라고 해서 이제 자빠지는 이 그 뒤에 있는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그냥 숫자를 늘리거나 아니면 뭐 비중을 늘린다는 그 얘기는 약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공공병원을 짓고 그것도 어디다 짓냐면 접근하기 좋은 자리에 네. 비싼 땅 있는 데다가 짓고 제대로 된 규모로 짓고 충분한 인력을 거기에 충원을 해서 바로 그건데 필수로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안 하는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고칠 생각을 해야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되는 게 아니냐. 근데 그 얘기를 안 하시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뭐 좋은 얘기 듣고 마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천의료원도 사실은 지금 제2의료원, 제3의료원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네. 지금 있는 위치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좀 좋은 위치에다가 500평상짜리 병원을 좀 3개쯤 더 줘라 이런 뜻이거든요. 네. 정부에서 그걸 받아들여주면 성공할 것이고 계속 안 받아들여주면 지금과 같은 질의멸렬하는 꼴이 수십 년 동안 가겠죠. 그 답답한 노릇입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국민들이 소위 이런 그 공공의료원의 비중을 높여야 된다는 것이 정치적인 욕구로 나오지 않는 한 의미가 없을 거라고 보는 게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유치원이잖아요. 저는 그거를 그 한국에서 보고 있으면서 정말 답답했던 것이 우리나라 정치권이 얼마나 국민의 그 생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느냐의 대표적인 예라고 보거든요. 유치원이 저렇게 사립 유치원 위주로 창궐하도록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다가 어떻게 대선 때 나와가지고서는 그제서야 뭐 끼케야 뭐 20%를 갖다 뭐 40% 올린다라는 말을 하지만 지금도 그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서비스에서 이것을 어떻게 국민한테 어떻게 이걸 전달할 거냐에 대한 개념이 없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의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제 외국을 보니
이 의료 같이 복잡한 문제들은 이제 전문 의원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의회에 아예. 네, 네. 정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오랫동안 정책을 만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 굉장히 긴 호흡으로 해야 하는 일이거든요. 우리나라가 2000년도에 의약분업 파업이 있은 다음에 이 장기 계획을 세우자고 법을 만들었었어요. 네. 근데 20년 동안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고 네, 똑같이 네. 5년 간격으로 예산과 이제 실행 계획과 이걸 하자고 했는데 20년 동안 한 번도 이게 소집이 제대로 안 됐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어난 게 지금 올해 이 불행한 이런 사태들, 아무런 그런 장기적인 비전이나 이런 것이 없이 갑자기 그냥 뭐 합의 없이 새로운 정책이 나왔다.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있는 법이라도 잘 지켜서 이제 모든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5년 단계로, 일본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일본은 5년 단계로 하고 무슨 계획안이 나오면 반드시 돈을 어디서 끌을 것인지 이게 반드시 같이 따라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관심을 가지고 모두 같이 힘을 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얘기 들으면서 사실은 더욱더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공공의료의 현실, 실상이 또는 그 뒤에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이렇다라는 것을 아시는 분은 알았을겠는데 저같이 모르던 사람이 들었을 때는 야, 이렇게 놔둬도 국민이 참는 거 보면 대단한 국민들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모두가 우리끼리 얘기할 때 나왔듯이 일본은 어떻게 우리보다 그 공공의료의 비중이 3배가 될 수 있었는지 그 정치적인 과정은 뭐였는지 이런 것들도 좀 저희들이 좀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제1부 공공의료에 대한 정책 토론을 했습니다. 김연아 교수님과 조승현 원장님 모시고 좋은 말씀을 저는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느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오랜만에 계획됐던 심장 수술이 오늘 취소가 됐습니다. 인공심폐기에 문제가 생겨서 부득이하게 연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실 연초에 인공심폐기하고 같이 심장 수술의 필수적인 열교환기가 문제가 생겨서 한동안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다행히 그 당시에는 병 원장님께서 빠른 결단을 내려주셔서 열교환기가 교체는 됐으나 이번에는 심폐기가 발생이네요. 10년 넘게 사용한 장비들이니 고장이 난다고 해서 이상할 일은 전혀 아닙니다. 이미 장비를 교체해야 한다거나 예비 장비를 구해놓아야 한다고 하는 말은 하고 있었지만 잘 아시다시피 저희 같은 규모의 작은 지방병원에서 이런 고가의 장비를 병원 수익에 도움도 되지 않는 흉부외과에 쉽게 사주기는 어려운 일이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수술 중에 고장이 나서 큰 일이 벌어지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할 뿐입니다. 2009년도 제가 제주에 내려올 때 저희 병원은 권역별 심내혈관센터로 지정이 되어서 시설과 장비 등을 상당히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재원은 오롯이 병원의 몫이 되었죠. 결국 시작은 공공의료였으나 그 이후의 문제는 민간이 떠맡게 되어 있는 것인데요. 저희 같은 규모의 병원에서 흉부외과는 정말로 유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빠른 결단을 내려주신 병원장님께 감사한 마음보다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크니 참 답답한 일이죠. 제가 알고 있는 공공의료란 민간 차원에서 시행하기는 어려운, 그러니까 경제성 면에서 유지가 어려운 의료들, 그 중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필수적인 부분에 공적 자원을 투자해서 유지하는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공공의료는 어떤가요? 시작은 공공의료로 시작하지만 그 이후에는 민간에서 그 유지를 전담해야 하는 그야말로 반쪽짜리 공공의료가 아닌가 합니다. 이런 자원 투입의 불합리성은 노예시되고 인원만 늘리면 된다는 논리는
의사가 많으면 인공심폐기 없이도 심장 수술이 가능한가 봅니다. 그나저나 공공의대를 설립할 자원이면 저희 인공심폐기 몇 대나 사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런데 지방에서 이런 공공의료를 유지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공적 자원 지원의 불합리성뿐만은 아닙니다. 제가 10여 년 전 이곳에 와 심장 수술을 시작하고서 느리지만 수술 숫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드디어 제주도민들이 심장 질환 때문에는 위험하고 불편하게 육지까지 가는 일이 없게 하고 싶다는 제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2, 3년 전부터 수술 환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이제는 한 해에 10건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의 심장병이 줄어들었나요? 그건 절대 아니고요. 제주도의 주민은 62만 명 가까이 됩니다. 수술은 육지병원에 가서 하시고 실밥도 제대로 제거되지 못한 상태로 상처 치료를 받기를 원하시거나 혹은 투약을 위해서 이제 여기 저의 외래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진료 전달 체계의 왜곡이 자원 투자의 불합리와 만나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 지금 뼈아프게 느끼고 있습니다. 숲의 큰 문제는 보지 못하고 죽은 나무만 좀 잘라내고 비어있는데 조금 더 심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이죠. 고름으로 가득 찬 상처를 거즈로 덮어놓기만 하고 항생제를 사용하거나 고름을 짜내지 않는 그런 숨겨놓는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공공재원이 투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효율적인 사용은 불가능할 거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가장 중요한 목적의 달성도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지방 곳곳에 공공의료를 담당하려고 마음을 굳게 먹고 진료에 임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들의 노력을 제대로 평가하고 지원하는 것이 공공의료를 살리는 첫걸음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